좀 글을 두서없이 쓸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극도로 흥분을 한 상태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싫고 계속해서 혼자만 있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만사 다 귀찮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을 가든 아니면 백신 접종도 마쳤으니까 찜질방에 가든 너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만일 오늘 내 경고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사달이 나도 크게 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 절대로 집구석에는 들어올 생각 말라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지금 시댁에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고 말입니다. 받지 말자고 하기도 뭐하고 만일 받아도 좀 피해 없이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골치 꽤나 썩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인성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인 그들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상태로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명절 끝나고 아침 일찍 남동생에게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친정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그 빌라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증여하실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각각 한 채는 어머니 명의로 한 채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분양권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재개발에 들어갈 당시 아버지는 제게 분명 그러셨습니다. 꼭 제게 증여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당시 재개발 들어가면서 소소하게 준비 서류가 필요했었는데 그 일을 함께 처리하면서 아들이 아닌 꼭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었죠.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많게는 20년,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고문하곤 하잖아요. 당시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 들었었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재개발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였습니다. 이유가 그 빌라가 대략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었고 대부분의 집 소유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소리 소문 없이 조합원을 만들었고 암튼 이권 다툼이 없이 얼른 해치워 버리자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전적으로 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곳이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권이 좋은데 그에 반해 그쪽이 좀 낙후된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재개발 속도가 붙으면서 바로 넉넉하게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또한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지하철역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으니 증축 공사라고 하는 게 더 맞긴 하겠네요. 암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서 증여를 하시겠다. 그것도 제가 아닌 남동생에게 하시겠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 그 말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망연자실한 느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 절대로 우리 부모님, 특히나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그런 느낌 말이죠. 허탈한 마음도 들었고 제가 왠지 초라해 보였고 그리고 은연중에 나도 엄청 갖고 싶었었구나. 티를 내진 않았었고 흘려듣긴 했었지만 기대를 하고 있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좀 창피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먼저 증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그게 순서지.
왜 동생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좀 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 전 제 친정 부모님께 정말 효녀였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돌봐드렸고 부모님에게 항상 진심이었고 두 분들을 안쓰럽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녀도 아니면서 둘째 주제에 왜 그렇게 부모님을 신경을 썼느냐? 그건 바로 장녀인 언니가 친정 부모님과는 절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형부와 언니는 흔하게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하다가 그 오해가 오해를 낳아 결국엔 친정 부모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거의 밥상까지 엎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한 번도 친정 부모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혼절 상태까지 가셨었죠. 너무 놀라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거의 눈을 휘까닥 까집으면서 쓰러지는데도 언니는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 댔었습니다. 쇼하지 말라고 말이죠. 어떻게 평생을 아들만 생각하냐고. 그동안 수발 들고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 필요하다면 사다 바친 게 누군데 왜 아들만 생각하는 거냐고. 사위 보기 창피하지 않냐고. 무슨 우리가 들러리냐고. 이렇게 할 거면 다신 보지 말자고. 남동생을 편애하는 부모님을 참다 못해 언니는 결국 폭발을 해버렸고 부모님에게 거의 쌍욕을 해가며 절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진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언니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고 하다못해 제 연락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라면 다 지긋지긋하다고 하다못해 성을 갈아버릴 수 있으면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언니가 이해가 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알게 모르게 친정 부모님에게 헌신적이었었고 장녀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 철없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동생들을 대신해 친정 부모님이라는 짐을 업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형부와 언니를 보면서 저는 참 매우 이상적인 자식들이다. 그리고 형부도 장남이다 보니 저렇게 책임감이 있나 보다 라고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엔 남동생과 형부를 차별하는 것을 보고는 언니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된 것이었죠. 돈은 돈대로 쓰고 책임은 책임대로 다 져야 하고 또 일은 일대로 다 하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땐 다 해결을 해야 하고 혹시나 자금이 부족할 땐 빚까지 져야 하는 그런 언니와 형부였었었는데 그에 반해 아무런 책임도 없고 돈도 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남동생을 아버지는 형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었거든요. 남동생은 죄가 없었죠. 다만 남동생의 죄가 있다면 부모님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남동생을 믿지 못하셨기에 자력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판단하고 이미 형부와 언니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앉혀놓다 못해 바로 상석에 앉혀놓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서운한 마음과 초절하게 배신감을 느껴서 부모님을 다시는 찾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부모님을 신경 써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삿대질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속상한 건 이해가 가지만 그땐 언니가 너무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부도 너무 험상궂게 사위이면서 친정 부모님을 몰아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잘해드렸습니다. 둘째이지만 마치 장녀처럼 혹은 남자도 아니면서 장남처럼 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의지한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기에 둘째지만 든든하게 장년으로 잘하고 있구나. 부모님의 상처를 조금은 내가 낫게 해주고 있구나 하고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다시 아들이시더라고요.
남동생에게 전화를 받는데 남편이 갑자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 네네라고 대답만 하는 것 같았어요. 눈치채셨듯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동생에게 그 집을 증여할 생각이니 애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준비를 못할 테니 증여에 필요한 절차들과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비용들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저희 보고 증여세를 준비하라 하더군요. 제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남동생에게 주는 건데 서류도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돈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통화를 다 끝내고 나서 남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호구 취급도 이런 호구 취급 없습니다. 아예 저를 병신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둘째는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아이라고, 분명히 자기 남동생한테 주라고 할 아이라고, 애 심성이 워낙에 곱고 순해서 원래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착한 아이니까 나중에 꼭 복 받을 거라고, 그런 둘째니까 착한 둘째니까 욕심 없는 둘째니까 이번에도 그냥 남동생 뒷바라지만 하라는 거였습니다. 언니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는데 남편이 씩씩대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한참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는데 남편 대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당신 아들을 무시하냐고요. 왜 당신 아들을 그 잘나빠진 처남 뒤치다거리만 시키냐고 말이죠. 너 그거 꼭 받아와라. 못 받아오면 우리 아들하고는 헤어질 생각해야 할 거야. 그동안 그렇게 정성 쏟았으면 당연히 니들한테 줘야지. 왜 그걸 홀라당 동생놈한테 넘겨주신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너 아무 말 못했지? 이번에도 또 바보처럼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너도 니네 언니 꼴 나고 싶니? 얼른 전화해서 너 달라고 해. 달라고 할 자격 된다고. 그 집 네 거야. 너한테 증여해야지. 왜 네 동생한테 주냐고. 당연히 위가 먼저지. 어떻게 아래가 먼저야? 시어머니는 10분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전화를 걸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했다가 또 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서운한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계속 걸려오지. 남편이란 작자는 차라리 통화를 하면 될 것을 장문으로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면서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증여 이야기를 남동생에게 했냐고. 분명 나 준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고 말이죠. 부모한테 뭐 바라는 자식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 잘한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를 믿었었거든요. 아버지 말처럼 만일 아버지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증여 이야기를 했다면 저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남동생에게 저 분명히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이 아닌 제게 먼저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죠. 딸은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해도 부족한 거예요? 바리바리 다 싸다 줘도 출가 외인이다. 뭐 정말 이런 건가요? 그런 반면에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 없어도 그냥 거저 받아도 되는 거고? 왜 저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만 저한테 하셨어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켜먹을 건 다 시켜먹고 부릴 건 다 부려 먹었으면서 이젠 서류도 준비해주고 게다가 돈까지 해주라고요? 증여세 준비까지 하라고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셨어요? 딸이랑 아들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딸은 주구장창 갖다 바쳐도 줄까 말까고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공짜로
손에 갖다가 떠다 바쳐야 하는 거냐고요. 언니한테 하셨던 거 똑같이 저한테 하시네요. 그래, 전 아버지 편이었었는데, 안쓰러웠고 진심으로 잘해드려야지 했었는데, 역시나 언니처럼 저도 그렇게 써먹다가 버릴 작정이셨나 봐요. 아버지, 전 남동생이 밟고 지나가라고 깔린 꽃길이 아니에요. 그놈 좀 편안하라고, 써먹으라고, 그놈 인생에 도움 좀 되라고, 그러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딸, 아들? 딸들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고, 정작 중요한 일에 딸은 뒷전이고, 아들만 생각하는 게 바로 아버지라는 걸 말이죠. 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징여든 뭐든 알아서 하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아버지 찾아가서 삿대질은 안 할게요. 쌈질 하자고 달려들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포기요. 이건 재산을 탐내고 탐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였어요. 저를 배려했고 저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성급하게 그렇게 못하셨어요. 저란 사람은 그냥 남동생의 허수아비였었었네요. 이제 그 노릇 그만하렵니다. 아버지와 전화를 끊으니 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받질 않았어요. 어머니 계속 전화와, 시어머니 전화와, 남편 카톡 들어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다들 카톡을 해대면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냐고, 한 채는 넣어줄 생각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남동생한테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네 목 제대로 찾아와야 하는 거라고 했고,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이럴 순 없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처남이 너무 얄밉다. 하다못해 처남 쳐도 너무 얄밉다. 지네들 누나 고생한 거 알면 좀 본인들이 알아서 안 받겠다고 양심적으로 굴 순 없었던 거냐고 계속해서 헐뜯고 있었습니다. 제 편 아무도 없더라고요. 많이 서운했지. 그러게, 너 너무 서운하겠다. 도대체 왜 그러셨다니? 그런데 어차피 네 것 아니었고 당신들 재산 당신이 애정하는 자식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워? 그런 거 바라고 네 부모한테 잘한 거 아니잖아. 그냥 너는 할 도리 한 것이고 그분들도 나름 그들의 뜻이 있기에 그래 행동을 한 것이야. 좀 흥분을 가라앉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주위엔 오직 소음뿐이었어요. 다들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 다 자기들 말만 맞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비참했습니다.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차라리 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시댁이 없으면 남편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몸이 되고 싶더군요. 외로웠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했습니다. 이럴 때 제 어깨 한번 두드려줄 사람 하나 없고 다 제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귀가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하고는 현재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동안은 집에 오지 못하게 할 작정입니다. 제가 정리가 좀 끝나고 나면 제 흥분이 스스로 좀 가라앉혀지면 그럼 그때 집으로 돌아오던지 아니면 집은 못 가져올 것 같으니 남동생에게 빼앗기면은 이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시어머니 말처럼 이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여서 제 인생을 잡아먹어버린 순간이 말이죠. 아직도 얼떨떨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되는 그 집을 못 받아서 억울한 건지, 난리치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치가 떨리는 건지, 잘하는 딸보다는 아들을 생각한 부모님에게 서운한 건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에게서 저녁에 생뚱맞은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저는 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근원을 말이죠. 네 언니처럼 되지 말거라.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법인데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 오늘 네 기도를 참 많이 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딸이 빠져나오게끔 도와달라고, 다시 어진 우리 딸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말이다. 내 기도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언니처럼 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괜히 억울해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항상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하늘의 뜻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런 뜻인 걸까요? 이 무슨 개 잡종 같은 소리인 건지. 아버지와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어쩌면 저란 사람을 인연으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저 남동생의 안위를 위해서 옆에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었던 소모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떠나가버린 장녀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문자에 응답해 드렸습니다. 그놈의 하늘의 뜻이라는 개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이죠. 하늘의 뜻 2번 찾았다가 결국엔 2명의 딸 모두 잃어버리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의 기도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그리 답변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냥 외롭습니다. 좀 누가 제 옆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인생사 원래 그런 것이라고 좀 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제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한 지는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참 느린 세월인데 세월의 흐름을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며 일하며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비꼬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었죠. 시어머니와는 제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계속 감정 싸움이 되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시댁과 인연을 끊어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정말 좋지를 못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서로한테 지지 않고 단단하게 벽을 쌓아두고 서로 싸움을 했었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낯선 여자가 당신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던 세상에 아들의 여자가 들어왔으니 너도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 말입니다. 내게 대꾸할 생각 말고 무조건적으로 내게 고개를 숙이고 내게 복종해야 한다. 원래 우리 집안은 내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니까 네까짓게 들어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격이 한번 변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도중 집안일로 인해 싸움 따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만하고 아무 말 안 하면 바보 취급 당하는 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할 말은 하고 많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에는 대차게 대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참아주면 또다시 참아줘야 하고 한 번 고개를 숙이면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호구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결혼 전 집안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흔한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친모의 얼굴은 당연히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당시 제가 봐도 친모의 잘못이 너무 컸기에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녀를 미워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슬픔을 주체 못하는 제게 갑자기 뜬금없이 친모가 나타나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다는 거였습니다. 친모뿐만 아니라 친모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자식들까지 나타나서 구걸을 했었죠. 이혼도 했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소리만 크면 떼를 쓰면 와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썩어빠진 마인드 말입니다. 그때 제 성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보살펴줄 아버지도 없었고 고아나 다름이 없었기에 착해 빠져서 살 수만은 없었거든요. 암튼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고 그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닭이 될 수밖에 없었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년이라는 말을 친모에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 싸움이나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밖을 지킬 줄 알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싸움닭이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암튼 이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시어머니 짤이 되시는 분이 저희 친모의 성향과 좀 유사해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대서는지도 모르겠네요. 평생 일 한번 해보지 않았으면서 허영심 강하고 유세 떠는 것을 좋아하라 하는, 대접받는 걸 그리고 좋아하는, 그리고 목소리만 크면 다 이기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마찰이 생겼던 것은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시아버지의 생신 자리였습니다. 대부분 며느리를 드리면 저 시부모님 생신 땐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뭐 매일매일이 생신도 아니고 1년에 딱 2번인데 그 정도는 해드릴 의향이 있었고 그리고 심한 시집살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딱 잘라 말하더군요. 한번 해주면 다음번에 또 해줘야 하는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생략을 하거나 하면 분명히 시어머니가 서운하다 어쩐다 할 것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성향을 남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기대감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미 시아버지 생신은 외식을 하기로 했고 자기가 다 이야기를 끝내 놓았으니 선물 정도만 챙기면 될 것 같다고 알아서 교통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생신상 차려도 상관없었는데 남편이 정리를 하니 고맙기도 했지만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서운하다라는 마음만 앞세우시겠냐 했는데 역시 첫인상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저희 친모처럼 아나무인 그 자체였었죠. 남편이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예약한 식당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 저를 빤히 보면서 그러시더군요. 왜 며느리가 있는데 생일상을 식당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 친구들의 며느리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며느리는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를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요즘 여자들 너무 살기 편해졌어. 예전엔 감히 상상도 못했었던 일들을 요즘 여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좋은 날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나 한마디만 할게요. 얘, 너는 생각이란 게 없니?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배워먹질 못한 거야? 결혼하고 첫 시부모 생신 땐 생신상 차려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괜찮다 괜찮다 해도 적어도 케이크 정도는 네가 만들어 왔어야 한 거 아니야? 아까 케이크도 보니까 시중에 파는 거던데. 참 정말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정성이라는 게 없어? 시어머니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좋은 날에 어머니도 그만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니 나무랄 거면 며느리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뭐라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인상 쓰고 계시고 저도 점점 기분이 상해지고 좋은 날 식구들 다 모여서 산통을 깨는 건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할 말이었으면 좀 나중에 할 순 없었을까요? 무슨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그 면전에서 했어야만 했는지. 시어머니 빼고 모든 식구들이 그만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당신 마음대로 사신 양반이니까 다른 식구들 표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겠죠. 당신 감정만 중요한 분이셨으니까요.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는 네 마누라를 잡을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왜 식당에 와서 네 아버지 생신 축하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며느리가 없어? 내 앞에 있는 저건 뭐야? 며느리 아니야? 아휴, 아이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떤 줄 아니?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잘 배우고 어디 유명한 대학 나오고 직장도 외국 기업 다니는 애들도 많고 일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가정에도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게들 잘한다고 하더라. 물론 자식들이 너무 바쁘니까 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아유 내가 팔할 걸 팔아야지. 식당에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돈 뭉치 줬다고 하더라. 지금 난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말해봐라. 내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는 거니? 너도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말해봐. 잘못했어? 안 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만일 시어머니가 1절만 하셨다면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절까지 하시는데 그땐 저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알력 다툼 하시기를 바란다면 기꺼이 응해 드려야죠. 그래야 호구 같은 며느리로 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기 잘못했냐 안 했냐 죽을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어른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생신이신데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편도 얘기했지만 식당에서 먹자고 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되도 않는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돈다발이요? 와, 그 며느리 대단하네요. 그렇게 다른 며느리들이 부러우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바쁜 자식들이 그래도 생신이시라고 모여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돈 뭉치까진 아니어도 정성껏 생신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세요? 그럼 아드님을 저처럼 부족한 마누라가 아니라 훌륭한 마누라님 맞이할 만큼 대단하게 키우시지 그랬어요.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그냥 어머니 복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까요? 꿈꾸지 못할 일인데 남의 일에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면 어머니만 힘들 텐데. 미련을 버리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바로 저거든요. 돈 뭉치 안겨주고 잘나도 너무 잘난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앞에 있는 저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은 드릴게요. 지금 식당에서 시아버지 생신 해드리는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처럼 요즘 여자들 세상 살기 편해졌고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그날 시아버지 생신은 완전 엉망으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는 저를 보지 않겠다고 했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다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빌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시어머니 혼자 부글부글 하면서 찾아오면 어쩌고 저쩌고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 빌면 내가 이렇게 조져놓을 거야라고 김칫국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 일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혼 2년차 정도쯤이었나? 저희 회사는 휴가를 직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웬일로 사장님이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로 휴가를 지정하게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휴가 날짜를 맞췄죠. 제주도를 갈까 아니면 우리도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의논을 했었는데 저희 휴가 계획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 또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흘려서 말을 했겠죠. 시어머니는 왜 니들 멋대로 휴가 계획을 세운 거냐고 했어요. 결혼하고 그동안 한 번도 시부모님 모시고 바깥 구경 시켜준 적 없으면서 이번에 운 좋게 둘이 휴가 날짜가 같으면 시부모님에게 먼저 어찌할 거냐고 물어볼 생각은 들지 않았냐고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 모시고 꼭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이고 바깥 구경을 시켜드려야 하는 건가요? 자식들이 없으면 바깥 구경도 못 하시고 여행도 못 가시는 건가요? 물론 자식들이 알아서 마음에 내켜서 하는 효도치 않은 여행이라면 저도 마땅히 따라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그다지 저와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무슨 여행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우리 아들은 남자니까 워낙에 무뚝뚝한 녀석이니까 그렇다 쳐도 며느리 너가 좀 세심하게 살펴볼 순 없는 거니? 같은 날 휴가 일정 받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럼 이럴 때 시부모님 모시고 콧바람 한번 쐬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디 생각 없이? 시부모님한테 니들 휴가 계획을 통보를 하니? 물론 니들이 가자고 해도 니들 불편할까봐 말은 가고 싶다고 해도 절대로 같이 안 가. 단지 순서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넌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왜 다 니들 마음대로냐고. 저 말을 하면서도 시어머니 끝에 그러더군요. 시댁 행사 때 말고 니들이 언제 한번 시댁에 와서 외식 한번 시켜준 적 있냐고 말이죠. 항상 니들 둘만 다녔지 시부모님한테 빈말이라도 같이 가자 한번 말한 적 있었냐고. 비단 이번 휴가 계획 말고도 그동안 그게 그렇게 섭섭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징글징글합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휴가도 그렇고 외식도 그렇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 일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고 싶을 때, 저희가 먹고 싶을 때, 저희가 보고 싶을 때 정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런 걸 어머님, 아버님한테 미리 허락을 구하고 함께 하시겠냐고 물어봐야 그게 도리인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가세요. 차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찾아갈 줄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 일정에 맞게 움직이는 거고 어머니랑 아버님은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어린애도 아닌데 왜 허락을 구해야 하죠? 아, 전 그렇게 아드님이랑 여행 가길 원하세요? 그럼 앞으로 아드님이랑 일정 맞춰서 여행이든 외식이든 함께 하세요. 그동안 저는 제 일정대로 움직일 테니까요. 남편한테도 분명 이야기해 놓을게요. 앞으로 당신 부모님 좀 챙기라고, 신경 좀 쓰라고 말이죠. 되도 않는 시비를 시어머니는 제게 거셨고 그 일을 안 남편은 시어머니와 좀 투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 걸 일이 있으면 앞으로 아들인 자기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라고. 나무라도 아들을 나무라지 며느리 좀 그만 건드리라고 말이죠. 물론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사사건건 시어머니에게 대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일에 다 그랬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넘어가 드리면 또다시 제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저렇게 대차고 대들고 나면 또 한동안은 잠잠합니다. 우습게도 말이죠. 한 번은 시어머니 제게 그러시더군요. 처음에 제 사정 알았을 때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번듯한 친정 없는 애라서 순종적이고 잘 따를 줄 알았는데 바득바득 우기고 대드는 거 보니 당신이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대우하고자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집들이는 시댁 식구들만 모시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친척들이라고 해도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전화를 미친 듯이 돌리시더군요. 당신 잘난 아들이 번듯하게 자가 마련했는데 구경을 오라고 말이죠. 그때 2번 집들이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번듯한 친정은 없었기에 친정 집들이 할 필요는 없었고, 시부모님 모시고 1번, 그리고 친척들 모시고 1번, 이렇게 2번을 했죠. 그런데 그걸로도 성이 차질 않으셨는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쪽 친척들까지 집들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게 미리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통보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모님들하고 1번 더 집들이를 할 예정이니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셨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한 채 이렇게 독단적으로 친척들을 모조리 소환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그럼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어른들한테 그런 신뢰를 끼치면 안 되는 거라나요? 게다가 만일 취소를 하면 당신 체면이 뭐가 되냐고,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은 거냐고 마지막 집들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 하는데 그때 또다시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서울 한복판에 어머니 장한 아들이 집 마련했는데 친구들한테는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좀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우선 저는 어머니와 상의한 적 없고 2번의 집들이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선약이 있어서 준비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정 어머니 체면이 중요하시면 어머니 장한 아들하고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정하시고 어머니 마음대로 약속 잡으셔서 그 약속 깨는 건 그분들께는 신뢰고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 제게는 지금 신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못하겠으니까 아드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날 저는 집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집안에 집주인인 며느리가 있으면서 손님을 맞이해야지. 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어찌하려고 하는 거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당신의 위신을 이야기하더군요. 안 사람의 며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모님들 불러서 아들하고 당신하고 집들이 하면 이모님들이 어찌 생각하시겠냐고.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 생각하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이모님들이 제 집이라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머니 장한 아들이 얼마나 번듯한 집에서 사는지 그거 구경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날 음식하고 수발 들고 그거 하라고 이모님들 맞이하라는 거잖아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무슨 집주인, 안주인인 며느리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위신 세워주기 위해서 청하시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이랑 이 집에 사시라니까요. 그날 저는 이미 선약이 있어서 빌려드리지 못하고 이 집은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정도면 어머니 위신 충분히 세워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다 어머니 손님들이니까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맞춰서 맞이해 주시고 아드님이랑 이모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빠져드릴게요. 결국 이모님들 불러서 하는 집들이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제게 마음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시아버지를 붙잡고 얼마나 뭐라 하셨는지 결국엔 시아버지까지 제게 한마디 하셨었죠. 어른이 좀 해달라고 하면 너도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넘어가 줘야지. 그렇게 바득바득 대들어야 하냐면서 말이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있고 선 넘고 돈 없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며느리 도리이고 무슨 며느리 머리가 벼도 아닌데 숙이라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바득바득 우기는 그런 사람 아니고 선을 넘고 도가 지나쳤을 때만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며느리라고 해서 따라들을 이유 없고 며느리도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줄 아는 법이라고. 그리고 육성으로 내뱉었네요. 제 머리는 잘 익어가는 벼가 아니라고. 자꾸 숙이라는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동안 방관만 하고 시어머니의 선 넘는 행동에도 가만히 계셨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었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항상 평행선을 유지했었던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아이를 출산하고 좀 수그러들긴 했습니다. 10년 정도 같이 얼굴 보고 살다 보니까 이젠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 선도 있고 저게 평소엔 조용하지만 한번 말할 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퍼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겠죠. 시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적응을 하긴 했는데 또 언제 다시 시어머니의 막말이 나올지 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좋은 며느리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도 자신 없고 너무 못하는 거 양심상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서로 선을 지키면서 앞으로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어머니의 폭탄 같은 발언에 계속해서 대꾸를 해야겠죠. 그래야 저를 호구로 보지 않으실 테니까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새해 벽두부터 엄청난 일을 겪어 아직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마음이 약해져 혹은 시댁 식구들의 외압에 못 이겨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느껴지는 대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댁 쪽으로 시부모님과 소은이, 시누이 1명, 소나리 시동생이 1명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느꼈을 때 저희 시댁은 가족 간의 애정이 깊고 특히나 형제 간의 우애가 유별납니다. 시부모님은 늘 큰 자식이 잘 되어야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고 우리 집은 아들, 딸은 중요하지 않다고 첫째, 둘째, 셋째 순이라며 늘 시누이를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시동생에게 아들이라도 특별한 대우는 없다고 키울 때부터 작은 자식이라 예쁘다고 하는 거지만 혹여라도 시누이가 아들이라 동생들 예뻐한다고 생각할까봐 아들들 예쁘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별거 아닌 것들에도 아버님은 다 큰 자식들에게 누나부터 챙겨라. 누나가 먼저다.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도 누나를 부모로 생각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시댁만의 분위기이겠지만 지나치게 시누이 위주로 돌아가고 온 가족이 시누이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듯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명절이면 항상 명절 시작날 아침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명절 앞으로 주말에 붙으면 예를 들어 명절이 월화수라면 그 앞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부터 들어오라고 성화이십니다. 결혼의 첫 명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는 토요일 아침 같이 먹게끔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명절은 월요일부터라 월요일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명절이 월요일부터라고 해도 토요일부터 연휴이니 잔말 말고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왜 토요일 아침에 들어가야 하냐고 하니 남편은 그냥 분란 만들지 말고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3일이나 자야 하는데 굳이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할 어머니라며 이후엔 자신이 부모님과 잘 이야기 나눠 조정해 볼 테니 처음 명절엔 그냥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미운 딸 박히고 싶지 않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연휴를 낀 주말의 시작날에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 시댁은 매일 아침 7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늦어도 그 시간에는 들어가야 해요. 아침을 저희와 함께 드시겠다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에 들어가는 게 회사를 다니며 피곤이 쌓인 저희에게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명절을 맞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명절 전이면 조금 일찍 퇴근도 시켜주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더 바쁜 직종이라 정시 퇴근은 거의 꿈도 못 꾸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첫 명절 때도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지요. 일주일간 계속된 풀근무에 외근, 야근이 겹쳐 어찌나 피곤하던지 명절날 가방은 챙기지도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대충 씻고 쓰러져 잠들었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7시까지 들어가는 게 뭐 그리 어렵겠냐고 할 수 있지만 집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하려면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5분, 10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저희가 그만큼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연휴 시작이라고 밤새 게임을 하다 늦게 잤는지 컴퓨터 방이 엉망이더군요. 5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눈 떴을 땐 이미 5시였고 부랴부랴 남편을 깨우고 씻는 동 마는 둥 얼굴에 물을 묻히고는 가서 입을 옷과 세면도구, 화장품 등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지런을 떤다고 떨었지만 출발 예상 시간보다는 다소 늦게 출발을 했고 시댁에 가니 7시 10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평생을 한결같이 오전 7시 땡 하면 식사를 하신다는 아버님이신데 그날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자 어머님은 그 시간에 못 맞춰 늦었냐고 한 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자신이 늦게 일어나 그렇다고 하니 어머님은 제게 부지런히 일어나 남편을 챙겨서 와야지 어떻게 첫 명절부터 시부모를 기다리게 할 수 있냐고 하십니다. 이랬든 저랬든 저도 더 일찍 일어나지는 못한 거니 죄송하다고 하고 어머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같이 차려서 먹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아이도 없었기에 시댁에서 3일을 시동생까지 35이서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시동생도 그냥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화장실도 하나뿐인 시댁에서 3일을 지내는 건 정말 너무 불편하더군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밖에서 다 들리는 듯하고 샤워를 할 때에도 그냥 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어머님은 제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장 보러 가기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니 어머님은 둘이 가면 되지 왜 자신의 아들을 귀찮게 하냐며 제게 차키를 들고 나서라고 하십니다. 남편도 피곤하다며 이따 요리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암요, 피곤하겠죠. 연휴라고 새벽까지 휴대폰 게임을 하더군요. 저는 시댁이라 불편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까지 살던 본가이니 그저 편할 수밖에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과 장을 보러 갔고 어머님은 제게 이것저것을 담으라고 하셔서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제가 했지요. 어머님은 자신이 결제해도 되지만 어차피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때 수고했다며 용돈 챙겨줄 거 아니냐며 그런 거 받지 않을 테니 장본 값을 결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명절 음식 재료비는 며느리가 내야 하나 하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바리 했었던 거였지요. 그렇게 시댁으로 돌아가 예상대로 저와 어머니 둘이서 음식을 다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 인간 잠만 퍼질러 자기에 집에 돌아가서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3교대 근무하는 생산지 직종에 있다 보니 명절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명절 야간 근무는 오히려 수당이 많이 나오니 좋았던 거였지요. 아무튼 그렇게 첫 명절 음식을 했고 오후 늦게 음식 장만을 마치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우인 듯 하더군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며 어머님에게 주문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걱정 마라 다 해두었다 하더니 알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너무 피곤해 다 귀찮아서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어머님이 다시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마트 좀 갔다 오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음식 다 했는데 왜 마트를 또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우리 딸이 고추지짐이랑 깻잎 육전이 먹고 싶다고 하네.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거 2가지는 안 했잖아. 가서 다짐 육이랑 땡초랑 깻잎이랑 좀 사오자. 아, 다 했는데 그럼 또 해요? 아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저기 저것도 다 했는데 그거 하는데 1시간이면 되지. 아이 뭐해 빨리 시동 걸어. 그런데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당신이 어머님이랑 좀 다녀와. 나 너무 피곤해. 남편은 당황한 듯. 뭐? 내가? 왜? 나보다 이 동네 지리도 더 잘 알고 어머님이랑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좋지. 안 그래? 나 진짜 지금 기절할 것 같아.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있는 3일간 별거 안 했다 쳐도 집처럼 편할 리 없고 삼시세끼 어머니랑 끼니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매일 하다 보니 몸살이 나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는 제 뒤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은 마트에 다녀왔다며 저를 깨우더군요. 일어나서 어머니를 도와 요리를 하라면서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눈도 못 뜨고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네 누나 먹일 거 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께서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뭐하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하시기에 하자는 음식은 아까 다 하지 않았냐고 딸 먹이고 싶어 더 하시는 거면 아들과 마주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런 배짱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졸려서 정신이 혼미해지니 마음속 본심이 입을 통해 주절주절 나오더군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는지 연신 혀를 차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십니다. 남편은 자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자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기 시댁이야. 잠은 밤에 자도 되잖아?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장은 내가 갔다 왔으니 얼른 나가서 음식 장만은 당신이 해.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자기야, 내가 지금 3일간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첫 명절이기도 해서 참고 또 참고 있어. 형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을 몇 가지 더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어머님 혼자 하시든 당신이 같이 돕든 그건 알아서 하고 난 찾지 마. 나 잔다고. 한 번만 더 와서 깨우면 나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아. 남편은 제 이야기에 더는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님의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식사 준비를 돕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은 치사하게 반찬을 다 제 남편 앞으로 몰아주셨고 제 앞에는 그 많은 반찬 중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반찬이 멀어서 그러니 이것저것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우리 아들 밥 좀 먹자. 아니 네가 먹으면 될 것을 애도 아니고 뭘 자꾸 이것저것 달라고 하니. 반찬이 너무 멀어서요. 저도 맛있는 반찬 먹고 싶은데 제 앞엔 김치와 콩나물밖에 없어서요. 제 앞으로 조금 당기자니 어머님 아버님도 계신데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반찬 그릇을 툭툭 제 앞으로 밀어주시네요. 내가 시댁에 와서 3일간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 대접은 바라지도 않고 어떤 대우를 받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니 그저 어머님이 담으라는 음식을 담고 시키는 대로 했지요. 일찌감치 차례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치우니 오전 9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차가 한 대 들어오더군요. 신우이였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왔더군요. 어머님은 일찍 왔다면 매우 좋아하시며 다 큰 딸을 아기 다루듯 하십니다. 신우이는 집에 들어오면서 혓짧은 소리로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친정은 쉬는 곳인 거 알지? 나 쉬러 왔어. 배고프다. 밥 줘. 어머님은 제게 얼른 상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아침을 먹고 치웠는데 다시 상을 차리라네요. 신우이는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고 아주버님은 마당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이 상황들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이 서지 않더군요. 우선 어머님과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은 상이 다 차려지자 신우에게 밥을 먹고 자라며 얼르고 달래시네요. 너무 졸리다며 툴툴대며 식탁에 앉은 신우이는 밥을 먹으며 연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니 신우이네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 아침을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나 시댁에 갔는데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이 없더래요. 웬만하면 먹는 생선 전도 오늘따라 입에 맞지 않더라면서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고 일어나 친정으로 바로 온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형님의 그 말에 많이 먹으라며 안타까운 듯 바라보십니다. 신우이가 일찍 온 덕에 저희도 그만 가보겠다고 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우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냐고 하기에 형님도 일찍 왔으니 나도 친정에 일찍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3일이나 잤으면 충분한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빨리 짐 챙겨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절대 앞으로 나한테 일방적인 희생은 바라지 말라고요. 한 번이지만 충분히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을 지내고 생각했지요. 시댁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먼저 오지랖 떨며 잘해주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는 명절 첫날 오후에 시댁에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저는 전집에서 맞춰서 갔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건 줄 알고 이런 걸 차례상에 올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해 온 것인데 싫으면 어머님 혼자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준비해 온 음식을 상에 올리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전 저만의 방식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수익을 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신우이 부부가 저희 집에 갑작스레 방문을 했더군요. 어쩐 일인지 얼떨떨했습니다. 집에 찾아온 사람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순 없어 우선 문을 열어주고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아주버님이 실직을 했다며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마침 사람을 뽑는 중이긴 했는데 아주버님이 적임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회사에 관련된 만큼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어찌나 안쓰럽게 부탁을 하던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수락해 버리더군요. 신우이 부부가 돌아가고 남편에게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버님이 그래도 일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그래도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 하는 시점에 회사에 믿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는데 매형이 와주면 자신은 오히려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 회사이니 남편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전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회사 일인 만큼 허투루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게 얼마 뒤부터 아주버님은 남편의 회사로 출근을 했고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님이 일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남편의 회사는 이후 거래처도 늘었고 회사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업무도 더 많아졌고 대외적으로 남편이 해야 할 몫도 늘어 회사의 격리직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일인 만큼 직원을 정말 잘 써야 했고 사람을 쉽게 들이지 못하는 남편의 성격상 처음 창업을 할 때에도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온 것이었고 어떻게든 이전에 다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의 직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더욱이 회계에 관련된 일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쓰기 더 어려웠던 거였죠. 그러한 고민 중에 아주버님이 신우이를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랍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놔 학교에 다니니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마침 신우이가 이전 직장에서 회계팀에 있기는 했습니다. 이건 제가 신우이를 싫어한다고 해도 업무적인 부분에 반대를 하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 회사에 필요한 적임자라면 제 감정을 차치하고 채용하는 게 맞으니까요. 당시 저는 남편이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만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남편 회사에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후 신우이는 출근을 했고 그간 남편이 관리해오던 회계 장부들을 싹 훑어보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회계 관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이 부부가 들어오고 회사가 훨씬 안정이 되었다고요. 매월 말이 되면 신우이는 월 회계 마감을 해 남편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느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지요. 그렇게 신우이 부부가 회사에 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신우이에게 회계 장부가 아니라 통장 내역을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간 매번 회계 보고는 받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더래요. 그러자 신우이가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신우이가 통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열어보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맡겼으니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거래처들과 미팅도 하곤 해 외근도 잦은 편이라 기껏 신우이와 날짜를 맞춰두면 신우이는 갖은 핑계로 살살 피해 다니고 급기야는 자신을 못 믿어서 자꾸 통장을 보자고 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래요. 신우이 성격, 한번 화나면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기에 남편은 우선 알겠다고 하고 신우이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며 왠지 회사 통장 안에 자신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런데 혼자 열어보자니 겁도 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도 같다며 제가 같이 열어보자고 합니다. 남편에게 그 말을 듣는데 아뿔싸 싶었어요. 분명 신우이가 뭔가 장난질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어본 통장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 융통하기 위해 만들어둔 회사용 남편의 개인 통장으로 수시로 돈을 빼어서는 자신의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을 계좌 이체하였더군요. 게다가 출근 일에 점심 사 먹고 회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쓰라고 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더군요. 카드 지출금이 커서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니 그랬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달에 남편 통장으로 300만 원, 카드로는 700만 원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신우이만 쓴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에 관한 용품을 쓴 내역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우선 신우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신우이 개인 지출 내역을 상세히 살펴본 뒤 그동안 안심하게 두었다가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자고요. 그렇게 일주일간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 2년치를 일일이 비교하여 신우이 개인을 위해 사용한 내역들을 파악하려니 오래 걸리더군요. 그렇게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신우이에게 직원들 퇴근하고 회사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신우이는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의 중요한 이야기라 집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마지못해 아주버님과 회사로 나왔고 우리가 파악한 자료들을 들이대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니 대뜸 우리 꺼내 쓴 돈 다 갚았어. 우리가 쓰긴 했지만 다 넣어뒀으니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엄밀히 계산해보면 넣은 것도 아니야. 다 정리되지도 않았어. 그래, 있는 돈 꺼내서 쓴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회사 카드까지 몇백씩 쓰냐. 진짜 너무하지 않아? 신우이 부부는 저희가 카드 사용 내역까지 알고 있다고 하자 깜짝 놀랍니다. 이거 다 어떡할 건데. 그간 매형 월급 350에 누나 월급 200만 원까지 해서 550만 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만 300이 넘는데 550 받으니 먹고 살 돈이 없잖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넌 어떻게 가족한테 이렇게 매정하니? 형님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대박은 따로 있었어요. 글쎄 형님이 회사 앞으로 대출 2억을 받아두었더군요. 통장을 뒤지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물으며 단판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통장에 찍힌 돈의 흐름은 신우이가 받은 회사 대출금은 입금일에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 돈을 고스란히 신우이 통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법인으로 신우이와 아주버님의 합작으로 그런 일까지 꾸몄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인감도장부터 해서 개인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맡긴 남편인 탓인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세워 신우이에게 모두 다 갚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너무 바쁘고 애들을 키우느라 힘들어서 당장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짱으로 나오는 신우이 부부로 인해 대화는 끝이 나지 않았고 가족이라 신고는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부부가 미안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상황 해결을 위해 신우이 부부를 받아들였고 통장과 회사 회계 업무는 남편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신우이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월급이 들어오지 않냐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돈 융통에 쓴 것 중 550만 원은 오늘부로 갚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 부부는 기레기를 날뜁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면서요. 남편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투잡을 갖춰서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두 갚을 생각이냐, 무엇으로 회사의 이 재정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릴 생각이냐고 물으니 자신들도 그동안 조금씩 쓰다 보니 무뎌져서 씀씀이가 커졌고 그에 따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중간중간 회사에 돈이 딸릴 때면 자신들로 인한 거라 대출 받아서도 넣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 저희 남편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쓴 방책인 거지. 몇 천만 원 쓰고 대출받아 1,000만 원 메꿔놓은 거 티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라고. 다른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대금도 치러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이미 축적된 자원금이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같으면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기회라며 신우이 부부에게 이달 안으로 어떻게 갚고 상황을 정리할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니께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신우이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주버님이 좋은 기회에 스카우트 되어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그간 가족들이 걱정할까 싶어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모든 절차는 끝났고 다음 날로 비행기를 탄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이런 방구도 없었기에 어머니께 전해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남편과 제가 신우이 부부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벨은 울리지 않고 바로 음성 안내로 넘어가집니다. 그렇게 신우이 부부는 저희에게 정적을 감췄고 회사에 남은 그 엉망인 회계 상황은 결국 저희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장이니 관리를 그저 맡겨버리기만 했으니 최종 책임은 모두 남편이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동생 회사 일이 만들어 놓았으니 끝까지 같이 일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라 일말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 큰 돈 현금으로 바로 갚을 수 없다면 회사 이윤 창출을 통해 갚아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은 해야죠. 이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이 부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의외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무능력해서 자신의 딸이 동생 회사에 손을 댄 거라고요. 모두 자신의 사위 탓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를 신우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우이야말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힘겹게 가족을 떠난 것일 거라면서요. 그들은 서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회사를 지켜야 했기에 남편은 고군분투를 하였고 신우이네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간혹 시부모님이라고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신우이네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통이라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졌지요. 물론 저희 남편 회사도 그러했습니다. 이토록 힘들 때 회사 앞으로 대출도 좀 받고 하며 버텨야 하는데 신우이로 인해 이 시국에 갖고 막아야 하는 것들 투성이라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물으니 지금부터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신우이가 그러니까 내 딸이 한국에 있어. 그런데 너희 보기 어려워 집에도 못 오고 그러고 있대. 그래서 말인데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너희 회사 너희가 단돌이 못해서 생긴 일이니 우리 딸에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신우이가 들어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장에 가서 머리채를 뜯고 싶은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니 참았어요. 저희 남편 그간 신우이 부부가 싼 똥 치우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터져서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직원들도 감원하고 자신의 월급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신우이가 눈앞에 나타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어머님은 어떤지 몰라도 전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바로 며칠 전이었던 지난해 연말, 언제나 그랬듯 연말을 맞아 시댁에 갔습니다. 그간 절 못 부려먹어 안달이던 어머님은 자신의 딸이 벌려놓은 상황들에 제게 면목이 없어서인지 시집살이를 덜컥 시키셨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1년이었기에 저무는 해가 그리 반가웠고 새해가 반가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둣국을 먹었고 역시나 뒷정리는 제 몫이었기에 설거지를 하는데
제 뒤에서 정리를 하던 어머님이 새벽에 우리 딸이 전화했었어 라고 하십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짜증이 나더군요. 형님은 어디시래요? 오늘은 제 시댁 갔지. 나도 처음엔 걔들이 외국 나갔는 줄 알았는데 아니 너희 볼 면목 없어서 외국에 나간 척 한 것 같더라고. 그나저나 이젠 가족들도 보고 싶다고 하기에 다음 명절부터는 집에 오라고 했어. 아니 너도 속상한 거 있겠지만 가족이니 어떻게 하겠니? 그냥 모른 척하고 다 털어내고 반겨줘라. 남이면 용서 못할 일이지만 가족끼리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지요. 부모는 결국 자식을 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자식 아닌가요? 지난 2년간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아들은 안 보이나 봅니다. 신우이가 벌려놓은 상황 정리하느라 우리가 개인대출, 집 담보대출 받아 메꾸느라 헐떡거리는 게 보이지 않나 봅니다. 말로는 그러시더군요. 너희 힘들어서 어떡하니? 라고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월급으로 대출 막느라 급급했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가르쳐야 할 상황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아들은 자식 아니냐고 했습니다.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자식은 보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귀하지 않은 자식 하나 없다지만 신우이로 인해 내 남편이 힘든 거 보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나에게 내 남편에게 신우이를 어떤 마음으로 만날지 이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일을 정리할지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하시더군요. 스택에서 소란 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며 남편에게 어머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편은 땅에 꺼질세라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자신도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기에 어떻게든 피해받은 상황에 대해 청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엔 가족이니 함께 일하며 극복해 나갈 방도를 찾고 싶었는데 회사가 힘들어질 게 눈에 보이니 꽁무니 뺀 그들에게 치가 떨린다면서요. 정말 재미있게도 이런 저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새해 첫날 신우이가 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슬슬 나타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신우이가 벌려놓은 일들 중 가장 큰 건인 대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시점이라고 생각해 회사가 안정되었을까 싶어 나타나려나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남편 회사도 많이 힘들어졌기에 몇 번의 유예 기간을 가져 아직도 한참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망할 놈의 신우이, 우선 눈앞에 나타나기만을 바랍니다. 그 사이 이사도 가고 전화도 찾아내두는 통에 연락할 방법도 찾아갈 방법도 없었거든요. 동생 뒤통수 친 죄, 그리고 그런 딸을 그저 두둔하고 우리 보고 참으라고 누나이니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시부모님. 그간 우리의 힘든 삶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것 같아 서운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씁쓸하고 고단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안타깝습니다. 착해서 누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 제가 나서는 수밖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얌전히 있는 사람, 화가 나면 더 무서운 법이지요. 이달 말일에 있을 명절, 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 힘들게 한 그 죄 물어야지요. 어머님은 오늘도 제게 문자로 자신의 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야기하시네요. 네, 어머님의 그 착한 딸, 어찌 당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절에 만나게 될 신우에게 과연 제가 어떻게 하면 시원한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제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아직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미친 것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신우이는 제게 좀 시건방 졌었습니다. 말도 격없이 막 해대는 편이었었고요. 바로 제 덩치 때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저한테 거인 같다느니 여자가 이렇게 덩치가 클 수가 있냐느니 하고 입을 놀렸었던 사람이었었죠. 제가 일반 여자들보다 키가 좀 큰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키가 크면 당연히 비율에 맞게끔 발도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신발을 볼 때마다 신우이는 항상 그랬었습니다. 무슨 항공모함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불어 제 신발을 들어서 굳이 다른 식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놀리듯이 말을 하죠. 이것 좀 보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자 신발이라고 그 누가 믿겠냐고 기네스북 감이라고 그 입을 잘도 놀려댔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큰 신발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혹시 이거 다 맞춤하는 거예요? 맞춤 신발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어머, 우리 오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언니 신발 사주려면. 그리고 나중에 꼭 코를 움켜쥐면서 덩치가 남자만 하니 발도 남자 같아서 신발에서 발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깔깔거리곤 했었죠. 상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었던 거지. 사실 내색을 못했을 뿐 엄청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그런 짓거리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그냥 신우이가 새언니가 좋아서 격이 없어서 친언니처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장난을 좀 치는 것뿐이니 웃으면서 넘기라고. 하나도 거인 같지 않고 발냄새도 안 난다고. 그런데 돌아서면서 시어머니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놀려대는데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모녀들이 아주 제 앞에서 쇼를 했었었죠. 사실 저는 거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덩치가 큰 게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좋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175가 조금 안 되는데 만일 이 키가 그렇게 크고 거인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과연 저 철없는 모녀들이 멋들어지게 잘 빼입은 모델들을 앞에서 본다면 무슨 소리를 할지. 아마 제가 만만하고 며느리니까 아무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리 깐족거렸던 거겠죠. 그들이 말하는 덩치 크고 거인 같다는 제 몸은 사실 좋은 신체 조건으로 어렸을 때부터 육상을 했었고 태권도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웠었습니다. 공인 5단이고 대학 때는 선수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국기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게 되었고 나름 저는 최대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요즘 그 무슨 갓 탤런트다 해서 태권도 국기원 선수들이 나와서 시범 보여주는 것 혹시 보셨을까요? 네, 다 제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저도 날렵하고 뼈마디 쑤시지 않았을 땐 그렇게 날라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애 둘 낳고 배 불뚝 나온 아줌마 몸이 다 되었지만 한땐 저도 그렇게 운동선수로서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암튼 다시 결혼했을 당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그렇게 제 앞에서 놀려대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제가 성격이 그렇게 순한 편도 아닌데 그냥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제 신체 조건을 가지고 놀렸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고만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파워가 참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나름 성격 있고 나름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얄밉게 주저리 입을 놀리고 있는데도 그냥 아, 네,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라면서 착한 여자 모양새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들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고 아무리 뭐라 말해도 듣고만 있으니까 그들의 말본새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인 거 알고 악이 없다는 거 알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제가 점점 더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덩치가 큰가? 내가 그렇게 거인 같은가? 아니면 지금 살이 쪄서 더 그래 보이는 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겨울이었고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에어가 들어가 있는 운동화를 신었었습니다.
그날의 창피함으로 인해 그 운동화는 바로 버려버렸는데 화장품 코너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품이 정신이 팔려서였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었습니다. 사고 싶었던 립스틱이 있어서 그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브랜드 코너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점원도 있고 워낙에 백화점 화장품 코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편이잖아요. 시누이는 다른 사람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이 떠나갈 정도로 말이죠. 어머, 언니! 저기에서 오는데 언니만 바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빼쭉 올라간 언니가 딱 보이는데,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 패딩 오빠 거예요? 왜 덩치 더 커 보이게 이런 걸 입고 온 거예요? 나 완전 저 뒤에서 보는데 곰인 줄 알았어요. 곰 탈출한 줄 알았잖아요. 아, 좀 덩치 좀 작게 보이게 입고 오지. 언니, 지금 얼마나 언니가 튀어 보이는지 알아요? 하면서 미친 듯이 웃어 제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주눅이 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곰인 줄 알았다고.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저 정말 저렇게 소심한 성격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잘나진 않았지만 자존감 떨어질 정도로 못난 그런 성향의 사람 아니었었고 악도 있고 깡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날 곰 같다는 소리 듣고 너무 속상해서 삐쳐서 집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원래 제 성격을 아니까 제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놀려대듯 말하는 거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감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첫 만남 기억나? 당신은 나의 마스터였어. 강인하고 바르고 무엇보다 마음의 심지가 굳었던 그런 미모의 마스터. 당신답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소홀하게 했었던 것 같네. 난 당신이 워낙에 강한 사람이니까 어머니나 동생이 그런 말 우습게 넘길 줄 알았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할 줄은 몰랐었어. 하긴 우리 강인한 마스터도 여리여리한 여성이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앞으로 어머니나 동생이 뭐라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혼을 내줄게. 아니면 지금 바로 전화할까? 왜 우리 자기 놀리냐고? 내가 지금 바로 혼내줘? 자기야,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심할 필요는 없어. 무조건 참을 필요 없는 거라고. 요즘 그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당신같이 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장난에 이리저리 휘둘리냐? 당신 같지 않게. 아, 만일에 다시 한번 동생 그것이 입 잘못 놀리면 그냥 확 앞에서 찍어쳐 버려. 한 대 맞아보면 그것도 정신 차릴 거야. 지금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껄떡대는 것 같은데 그냥 다음번엔 자기도 참아주지 마. 뒷일은 내가 그냥 다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알겠지? 남편에게 그간 속상했다고 털어놓고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 저도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들도 장난이라고 한다면 저도 맞받아치면서 장난이라고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혼자서 전전긍긍 됐었었는지, 왜 속으로 그녀들을 욕하다가 결국엔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었는지, 왜 그랬는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댁 식구들이니까 참아줘야 하고, 시댁 식구들이니까 무작정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백화점 일을 시점으로 저는 장난을 걸어오는 그녀들에게 저 또한 장난으로 응수를 해 주었습니다. 거인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낄낄대면
저도 그랬습니다. 맞다고. 저 또한 소인국에 온 것처럼 너무 작아서 귀엽게만 느껴진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 클 때 시어머니는 시대가 달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시누이 키는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자라다 만 것이냐고. 혹시 자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냐고 장난스럽게 말을 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란히 젓가락 행진처럼 아주 사이좋게 둘 다 고만고만했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150이라고 했는데 원래 작은 사람들일수록 반올림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150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키 정확하게 재면 분명히 한 149 정도 나올 겁니다. 자기들은 바닥만 훑고 다니다 못해 제 입장에선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맞받아치니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시비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둘이서 백화점에 가서 싸게 코트를 사왔다고 이리저리 뽐을 내며 입어보고 있는데 뭐라 표현을 해야 할까? 마치 뚱뚱하고 실한 인삼에 바지 입혀놓고 거적대게 입혀놓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뭔가 절대로 입어선 안 돼, 절대로 거쳐선 안 돼, 그런 것을 걸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삼은 절대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우이는 힐을 신어가면서 막 요리조리 돌려보며 너무 잘 샀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냐고 말이죠.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원하느냐, 아니면 꾸며진 답변을 원하느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난장이처럼 짜리몽땅한 사람이 대롱대롱 옷에 매달려 있는 느낌? 아가씨, 그런 긴 코트는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키가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어울리는 법이죠. 아가씨처럼 150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힐을 높은 걸 신는다고 해도 글쎄요. 몸은 옷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상태고 아가씨는 구두에 몸이 올라가 있고 암튼 제 느낌은 너무 별로고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그렇게 신발에 올라타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 곳에 올라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삐끗하면 발목 완전 거덜날 것 같은데. 아가씨, 얼른 내려와요. 결혼 초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거인 소동은 저렇게 잠잠해지긴 했어요. 저도 그들이 거인이라는 말을 들먹일 때마다 소인국에서 온 것이냐고 웃으면서 같이 장난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시누이가 제게 또다시 어줍지 않은 시비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제가 졸업한 대학이 불명예스럽게도 부실대학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몇 군데 대학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성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시누이가 제게 또 입을 놀려대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세연이 나온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혹시 지금 딴 단증도 거짓으로 딴 거 아니냐면서 혹시 돈 주고 딴 거 아니냐고 제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시누이는 거인 같다라는 말 말고도 제게 자주 물어봤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는 거였습니다. 성인 남자하고 싸움을 붙으면 몇 명의 남자를 때려 눕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오빠와 맞짱을 뜨면 새언니가 이기는 것이냐고 혹시 집에서 자기 오빠한테 주먹을 휘두른 거 아니냐고 물어보곤 했었죠. 저는 무도인입니다. 싸움을 잘하려고 운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항상 시누이는 유치한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눈치이기도 했었고요. 뭐 제가 발차기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체대 출신인데 일반 여성보다는 당연히 좀 낫지 않겠습니까? 시누이가 저리 물어보면 그냥 저는 제 한 몸은 지킬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몸이 다 굳어서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했었던 틀은 있으니까
일반 여성보다 조금 더 낫진 않겠냐고 말이죠. 에이, 거짓말. 언니네 학교도 완전 부실 그 자체인데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어요? 언니 운동했다는 그 부심도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은데? 학교가 그 모양인데 언니 실력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부실대학이라니? 얼마나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했으면 수도권 대학들은 몇 개 없던데 거기에 낄 수가 있어요? 언니, 어디 가서 운동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학교 나왔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조잘조잘 그 입을 놀리는데 하마터면 겨루기 하자고 할 뻔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게 태권도는 주먹도 쓰긴 하지만 발차기가 주요 전략입니다. 제 발차기 한 방이면 그냥 나가 떨어질게. 학교를 모욕하고 제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 경력까지 무시를 하는데 이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싸움 얼마나 잘하냐는 신우의 말에 그래 나 엄청 쌍박질 잘한다. 내가 졸업한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나락에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운동만큼은 내 실력이었기에 너란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순 없잖아요. 화가 나고 몸이 막 근질근질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니까 것 정도가 떠들든지 말든지 말이죠. 그런데 신우이는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런 일을 생각해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합니다. 신우이는 장난이라고 했고 시어머니 역시 그냥 짓궂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제게 넘어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어쩌고 저쩌고 입만 놀렸었던 신우이가 아마도 저와 격이 없어도 너무 없었나 봅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무섭게 다뤄줬어야 했는데 저란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었던 거였죠. 자기와 제가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건들건들 거리는 남자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술을 먹은 것 같은 낯선 남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이들의 친정에 맡겨놓고 친구를 만난 날이었거든요. 술 약속이었기에 차를 두고 친구와 만난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2명의 남자들이 아줌마 라고 부르면서 제게 시비를 걸더군요. 제 구두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면서 말이죠. 살다 이런 꼴을 당하다니.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었었지만 저도 술을 한잔 했었기에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지랄들이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그 낯선 남자들은 건들건들 하면서 제 몸을 밀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순간 웃겼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운동하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제가 한 20년 동안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술 취해서 건들거리는 어린 남자 2명 정도 상대 못하겠습니까? 몸 다 해져버리고 아줌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모양새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공인 5단입니다. 절대로 저는 마음대로 주먹이나 발을 휘둘릴 수가 없어요. 가중 처벌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서 꺼지라고. 괜히 잘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시비 걸어봤자 니들만 손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제게 몸을 붙이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대만 쳐라. 그럼 정당방위니까 한 대 맞고 아주 그냥 둘 다 싹 다 조져놓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한 남자가 제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신용만 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 올라오는 손을 잡아 꺾어서 그 남자를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다리로 누르고 몸에 올라탔죠. 남자는 땅바닥을 막 손으로 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뛰어오더군요. 그만하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그 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가 달려오고 있는 거였어요. 순간 저는 신우이가 저를 도와주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확 밀치고는
그 바닥에 내려 꽂힌 채 낑낑대고 있는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상황을 정리해보니 그 낯선 남자들은 바로 시누이들의 친구였었습니다. 일부러 제게 시비를 걸라고 했고 그 모습을 시누이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고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더군요. 말로만 했었지 한 번도 운동하는 모습 보여준 적 없었기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쇼를 했습니다. 참 정성이죠. 이런 정성스럽게 미친 짓 하는 시누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자기 새언니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궁금해서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제게 시비를 걸라고 하다니요. 그땐 저도 제대로 빡이 쳤습니다. 육성으로 시누이한테 욕 내뱉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시냐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네 친구냐? 얼마나 나를 먹같이 봤으면 지금 이런 쇼를 해. 아 정말 어이없네. 나 오늘 술도 한잔 마셨거든? 어떡해. 너도 한번 꽂아줘? 땅구녕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쳐 넣어줘?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확 그냥 이걸 야 내가 운동 안 한 지 오래됐어도 가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 했단 봐.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작사를 내줄 테니까. 아 정말 어이없네. 야 니들은 확 안 꺼지냐? 시누이를 붙들고 시댁으로 바로 갔고 그곳에서 시누이의 어이없는 짓거리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저는 엄청 화를 냈어요. 시부모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사인데 그리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닥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장난처럼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실없이 이야기하는 신우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 쳤습니다. 새언니가 얼마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보여줄 테니 한 대 맞아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일 이걸로도 확인이 안 되면 이 꽉 물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확 그냥 돌려차기로 턱주가리를 날려주겠다고 말이죠.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뇌는 장식인 건지 암튼 이런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입니다. 그런 저의 무서운 모습을 본 시누이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하물며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정신 나간 짓도 정도껏 해야지. 나이 먹고 그런 어린 것한테 휘둘려서 분노를 주체 못한 저도 한심하고 그런 생각 없는 짓거리를 한 시누이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따지고 들자면 저만 손해죠.